기어다니면서 주워. 너 인생 값이잖아. 돈다발이 여자의 얼굴을 스쳤다. 100만 원쯤 되었을까? 5장, 10장, 20장. 100원짜리 동전처럼 흩어진 만원권 지폐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팔랑거렸다. 연회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그 장면을 너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들 필요가 없었다. 앞에 선 여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빛나는 장소였다.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교실, 아이들이 숨죽인 복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최유라의 얼굴. 그때도 지금처럼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들 봐. 아직도 이 모양이네. 최유라의 목소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보다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낡은 코트 자락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다. 사실 이 자리에 올 생각은 없었다. 동창의 초대장이 문자로 왔을 때도 그냥 지워버렸다. 누가 오라고 했나? 누가 기다렸나? 하지만 그날 저녁 핸드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떴다. 이서연, 내가 안 오면 재미없잖아. 꼭 와. 보고 싶어. 최유라였다. 30년 만에 처음 보내온 말. 그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칼날이 숨어 있는지 서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왔다. 코트도 갈아입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로. 어차피 이 자리는 무대였으니까. 주인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강남 한복판, 그 유명한 특급 호텔 연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었다. 천장 가득 매달린 크리스털 조명, 벽을 따라 늘어선 거울들, 그 사이사이 놓인 금빛 꽃장식.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명품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다. 손목에 찬 시계 하나만 해도 웬만한 자동차 값은 좋게 넘어 보였다. 서연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곧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초대받았나? 뭐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는 기억해냈다. 아, 그 애. 고등학교 때 도둑질한. 그렇지, 퇴학당했잖아. 서연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천천히 걸었다. 구두 굽소리는 내지 않았다. 어차피 이 바닥은 너무 부드러워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저 앞 연회장 한가운데 최유라가 서 있었다. 흰색 드레스는 마치 빛 자체를 두른 것 같았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보다 더 환하게 반짝였다. 옆에는 비서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호텔 지배인까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돈과 권력과 성공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찬 그림. 최유라는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 서연은 그 눈빛을 기억했다. 30년 전에도 똑같았다. 어머, 서연아. 진짜 왔네? 최유라가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톡, 톡, 톡. 사람들이 비켜섰다. 길이 열렸다. 여왕이 지나가는 길처럼.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섰다. 고개를 숙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랜만이야, 유라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차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땐 어렸다. 18살. 아버지가 쓰러지고 어머니가 울고 세상이 무너지는 걸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이. 그래, 오랜만이지.
근데 너 아직도. 최유라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사니?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켜봤다. 구경, 재미, 오락. 이 자리는 동창회가 아니라 쇼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언제나 최유라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기억나는 얼굴들이 몇 개 보였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 복도에서 마주쳤던 선배들.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없네. 그래 뭐. 할 말도 없겠지. 최유라가 손짓을 했다. 곁에 있던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가방을 건넸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핸드백. 최유라는 그 안에서 천천히 뭔가를 꺼냈다. 돈다발이었다. 이거 받아. 서연의 얼굴 앞으로 돈이 날아왔다. 100만 원.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지폐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기어다니면서 주워. 너 인생 값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 속삭이는 소리도 멈췄다. 모두가 서연을 보고 있었다. 무릎 꿇을까? 울까? 도망갈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발로 밟았다. 이건 나중에 내가 쓸 돈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변호사비로. 그 순간 최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아무도 막지 않았다. 복도로 나왔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30년 전 그날도 이랬다. 교실을 나서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문을 나서면서 비 오는 운동장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숨이 막혔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30년 전에 그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여기 차가운 복도를 걷는 여자가 있었다.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등 뒤에는 무언가가 켜지고 있었다. 연회장 안 어딘가에서 작은 카메라 렌즈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 너머로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 여자 미쳤네. 돈으로 사람을 치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유라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서연은 호텔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 호텔 연회장 안은 지금 축제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전시회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전시하는 건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이거 봐, 에르메스 신상이야. 대기자 명단 100명 넘었는데 내가 먼저 받았어. 우리 남편이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했거든. 연봉?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자랑들. 가방, 시계, 차, 집, 남편, 자식.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서로의 안부보다 먼저 소유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성공했나? 그게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이었다. 최유라는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흰색 실크 드레스는 몸에 딱 붙어서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반짝였다. 손목의 시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게 값비싼 빛을 내고 있었다. 유라야, 너 정말 대단하다.
회사가 얼마나 커졌다며? 어머,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최유라는 겸손한 척 웃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그 눈에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최유라 그룹. 패션, 화장품, 부동산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직원만 수천 명. 연 매출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천억 단위로 뛰었다. 근데 유라야, 너 정말 안 변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달랐잖아. 옆에 서 있던 동창 하나가 말을 붙였다. 최유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계산된 건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최유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자, 다들 가방 좀 보자. 요즘 가짜 진짜 많다며? 최유라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연회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은 슬쩍 자기 가방을 감췄고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다. 최유라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즐기듯 천천히 둘러봤다. 김지영, 너 그거 진짜야? 갑자기 이름이 불린 여자가 화들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움켜쥐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응. 당연하지. 올려봐. 내가 확인해 줄게. 나 이 브랜드 VIP거든. 최유라가 손을 내밀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김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다. 최유라는 그걸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살폈다. 로고, 스티치, 안감. 마치 감정사처럼. 이거. 최유라가 말을 끌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김지영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짜네. 근데 작년 모델이잖아. 요즘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김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최유라는 가방을 돌려주며 다시 웃었다. 친절한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최유라의 방식이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서서히 정확하게 무너뜨렸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로.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웃거나 침묵했다. 어느 쪽이든 최유라에게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아, 참. 박수진, 너 성형했다며? 이번엔 다른 여자가 표적이 되었다. 박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최유라를 쳐다봤다. 아니, 나 안 했는데. 어머, 그래. 근데 코가 예전이랑 다른 것 같은데. 아, 미안. 내가 착각했나 봐. 최유라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박수진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집중됐다.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이제 그 얘기는 계속 따라다닐 것이었다. 이런 식이었다. 최유라는 한 명씩 차례차례 건드렸다. 남편이 사업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아이가 대학 떨어진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그때마다 연회장은 웃음과 침묵으로 갈라졌다. 최유라 옆에는 언제나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태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최유라가 필요한 걸 말하기도 전에 먼저 건넸다. 물, 명함, 핸드폰.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태수야, 저 사람 누구더라? 최유라가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정태수는 재빨리 귓속말로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전학 온 애예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운영하다가 망했고요. 아, 그래? 최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망한 집안.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뿐이었다. 돈.
가진 게 많으면 높은 곳에, 없으면 낮은 곳에. 세상은 그렇게 단순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최유라에게 인사를 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 자리 만족하셨는지요? 응, 괜찮네요. 다음에도 여기 쓸게요. 최유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총지배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최유라 그룹이 이 호텔을 쓴다는 건 곧 매출 상승을 의미했으니까. 이 모든 장면을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서연. 낡은 코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그녀는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 같았다. 주변의 화려함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 최유라는 아직 서연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발견했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차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3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서연은 최유라를 보고 있었다. 저 웃음, 저 시선, 저 목소리. 하나하나 기억했다. 30년 전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들었던 것들. 그때는 막을 수 없었다. 18살 소녀에게는 세상이 너무 컸고, 최유라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역시 유라가 최고야.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지. 맞아. 부럽다, 진짜. 사람들은 계속 최유라를 치켜 세웠다.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최유라는 그 모든 찬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회장을 둘러봤다. 그때였다. 최유라의 시선이 구석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듯한 사람. 이서연. 최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건 반가움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발견한 표정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먹잇감.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또 있을까? 어머. 최유라가 천천히 서연 쪽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톡, 톡, 톡. 주변 사람들이 그 시선을 따라갔다. 연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30년 전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최유라는 서연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하지만 그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과 돈으로 쌓아 올린 벽이 있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최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카메라 하나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녹화 중. 아무도 몰랐다. 이 자리가 무대였다는 걸. 막이 오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최유라가 아니라는 걸. 너 기억나? 최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서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이랬으니까. 최유라는 언제나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가장 독한 말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경. 이 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지금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누구나 알았다. 최유라가 누군가를 골랐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오랜만이야, 유라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저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전과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최유라는 잠깐 멈칫했다. 예상과 달랐다. 서연이 움츠러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놀람은 금방 사라졌다. 최유라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더 재미있어진 것 같은 표정. 그래, 오랜만이지. 근데 너 아직도 이렇게 사니? 시선이 서연의 낡은 코트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켜봤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최유라가 원하는 건 대답이 아니라 반응이었으니까. 무너지는 모습, 부끄러워하는 얼굴. 그게 최유라가 즐기는 것이었다. 말이 없네. 뭐, 그럴 수도 있지. 30년이면 참 긴 시간이잖아. 최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과의 거리가 더 좁혀졌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 최유라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비싼 냄새, 돈 냄새. 그나저나 서연아, 너 그때 일 기억나? 그때 일. 그 세 글자만으로도 서연의 가슴속 어딘가가 욱신거렸다. 30년이 지났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교실, 복도, 선생님들의 차갑던 시선, 아버지의 무릎, 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무슨 일 말이야? 서연은 애써 담담하게 물었다. 최유라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더 환하게 웃었다. 어머, 진짜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때 우리 집 금목걸이 훔친 거 있잖아. 금목걸이.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도둑질.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얼려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다. 호기심, 경멸, 동정.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 훔친 적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다. 그래. 근데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선생님들도 다 봤고 애들도 다 봤는데 최유라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서연을 찔렀다. 내가 넣은 거잖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30년 동안 삼키고 있던 말. 그날 교실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하지 못했던 말. 최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눈만은 웃고 있지 않았다. 증거 있어? 두 글자. 증거. 3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다. 증거가 있냐고. 없었다. 그때도 지금도. 그저 서연의 가방에서 금목걸이가 나왔다는 사실만 있었다.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발견됐다는 것뿐이었다. 없지? 최유라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다. 3학년 2반 교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서연, 가방 좀 보자. 왜요? 라고 묻기도 전에 가방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금목걸이. 최유라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목걸이. 빛나던 금빛. 교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던 그 물건. 이게 왜 내 가방에 있니?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도 몰랐으니까. 언제 들어갔는지, 누가 넣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조차도 훔쳤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훔치지 않았다고, 정말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 최유라가 울면서 말했다. 분명 그 목걸이가 맞다고. 할머니 유품이라고. 서연이 가져갔을 거라고. 왜 서연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서연의 집은 가난했으니까.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다. 교복도 물려받은 거였고 구두도 언니 거였다. 그러니까 의심받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 서연아, 너 혹시 집에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담임 선생님의 말. 그 말 속에 담긴 편견. 가난하면 훔칠 수도 있다는. 먹고 살기 힘들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퇴학. 아버지는 학교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용서해달라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봤다. 아버지의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순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쓰러졌다. 뇌출혈.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소리 없이.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서연아, 아직도 그때 생각하니? 최유라의 목소리가 기억을 끊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여기는 병원 복도가 아니라 호텔 연회장이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최유라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가난하면 인생도 더러워져. 그 말이 터졌다.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서연은 최유라를 바라봤다. 30년 전과 똑같은 얼굴. 아니, 더 화려해진 얼굴. 돈으로 만든 얼굴. 그 얼굴 위에 걸린 미소. 너 지금도 못 사는 거 맞지? 그 꼴 보니까. 최유라가 다시 한번 서연을 훑어봤다. 낡은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색 바랜 가방. 모든 게 최유라에게는 증거였다. 서연이 여전히 바닥에 있다는. 유라야, 그만해.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였다. 이름이 뭐였더라? 서연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기억났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다.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서연이도 알고 있을걸. 최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이 난 것 같았다. 관객이 있으니까. 무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서연은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 30년 전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넣었다고, 내가 나를 무너뜨렸다고, 내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외치면. 하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최유라는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말이 없네. 역시. 최유라가 웃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정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내 가방. 정태수가 재빨리 명품 핸드백을 건넸다. 최유라는 그 안에서 천천히 뭔가를 꺼냈다. 지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다발을.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최유라는 그 시선들을 즐기듯 천천히 움직였다. 서연아, 30년 전에도 돈이 필요했잖아. 지금도 그렇고. 최유라가 돈다발을 서연 앞에 내밀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받아. 옛날 생각해서 주는 거야. 자선, 시혜, 동정.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감정이 서연을 짓눌렀다. 30년 전 운동장에서도 이랬다. 최유라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었다. 이거라도 받아. 불쌍하잖아. 서연은 그때 그 돈을 주었다. 비가 오고 있었고, 배가 고팠고, 집에 돌아가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필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최유라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 필요 없다고. 그 순간 최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예상이 빗나간 표정. 서연이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의 빨간 불이 더 밝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다. 필요 없다고.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유라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거절당한 적 없는 사람의 얼굴. 자존심이 상한 사람의 얼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최유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 느꼈다. 필요 없다고 했어. 서연은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유라가 내민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유라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30년 전 그 소녀라면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았을 텐데. 아니,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황하거나 울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눈앞의 서연은 너무 담담했다. 야, 이서연. 최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 최유라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비싼 냄새. 하지만 어딘가 너무 독한 냄새. 너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그 말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최유라에게 세상은 단순했다. 돈을 주면 받는 거였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받는 거였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고 당연한 결과였다. 응, 거절하는 거야.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30년이 담겨 있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 삼켰던 것들, 견뎌냈던 것들. 최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입가의 미소도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다. 좋아. 최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돈다발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태수야. 최유라가 뒤를 돌아 정태수를 불렀다. 정태수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와인 한 병 가져와. 네, 회장님.
정태수가 재빨리 움직였다. 잠시 후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돌아왔다. 레드 와인. 병에 붙은 라벨을 보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프랑스 와인이었다. 최유라는 그 병을 받아들고는 서연 쪽으로 다시 다가왔다. 서연아, 너 와인 좋아하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까와는 180도 달랐다. 마치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별로. 그래. 근데 이거 비싼 거야. 한 병에 500만 원. 최유라가 와인 병을 들어 올렸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흘렸다. 500만 원. 와인 한 병이.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근데 말이야. 최유라가 말을 끌었다. 그리고 갑자기 손목을 살짝 틀었다. 와인 병이 기울었다. 붉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콸. 와인이 서연의 코트 위로 쏟아졌다. 붉은 얼룩이 천을 타고 번졌다. 주변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코트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최유라를 바라봤다. 어떡하지? 이거 빨래하면 될 거야. 아니면 그냥 버려. 어차피 낡은 거잖아. 최유라가 다시 웃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하게 웃었다.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최유라 편에 서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천천히 코트를 벗었다. 와인이 묻은 부분이 무거웠다. 그걸 팔에 걸치고는 다시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른 건 없어? 서연의 질문에 최유라가 잠깐 멈췄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묻고 있었다. 뭐? 다른 거. 더 보여줄 거 없냐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녹아 있었다.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결연함 같은 것. 최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게 최유라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최유라가 다시 뒤를 돌아 가방을 열었다. 이번에는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다발을 꺼냈다. 10,000원권. 100장쯤 되어 보였다. 이거 받아. 최유라가 돈다발을 서연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니까. 받으라고. 최유라가 소리쳤다. 그리고 돈다발을 서연에게 던졌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의 얼굴에 던졌다. 탁. 돈다발이 서연의 뺨을 스쳤다. 돈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10,000원권 지폐들이 팔랑팔랑 떨어졌다. 바닥에, 서연의 어깨에, 머리카락에. 연회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 웃는 소리도 다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뺨이 따가웠다. 돈이 때린 자리가 화끈거렸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돈도 죽지 않았다. 기어다니면서 주워. 최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너 인생 값이잖아. 그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서연 편에 서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봤다. 흩어진 돈.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진 10,000원권 지폐들.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돈. 3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비 오는 운동장. 최유라가 던진 1,000원짜리 한 장.
진흙 위에 떨어진 그 돈을 주었던 18살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돈 하나를 발로 밟았다. 천천히 힘을 주어서. 그리고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쓸 돈이야. 주변이 또다시 조용해졌다. 최유라의 눈이 커졌다. 뭐? 변호사비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 모욕,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서연은 더 이상 그 표정을 보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딜 가? 최유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차피 이 바닥은 너무 부드러워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서연이 지나가는 길을 자동으로 열어줬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앞만 봤다. 출구가 가까워졌다. 저 문만 나서면 끝이다. 연회장 방, 복도, 엘리베이터, 1층 로비, 호텔 밖.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누군가 서연의 팔을 살짝 잡았다.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였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서연아, 괜찮아? 작은 목소리. 30년 전에도 이랬다. 작게 물어봤었다. 괜찮냐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물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응, 괜찮아.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걸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뒤에서 연회장 소음이 다시 시작되는 게 들렸다. 사람들이 다시 웃고 떠들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숨을 이제야 내쉬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문자 한 통. 다 찍었어. 조회수 대박 날 거야. 박미정, PD.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 오늘 연회장 한쪽 구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바로 그 사람.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와인이 묻은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눈빛.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다.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12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 너무 밝은 이곳에서는. 하지만 괜찮았다. 곧 어둠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질 테니까. 서연은 걷기 시작했다. 호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30년 전에는 도망갔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준비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에는 박미정의 전화였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다 봤어. 완벽해. 이거 내일 올릴게. 응. 고마워. 근데 서연아, 진짜 괜찮아? 박미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이제 시작이야.
호텔을 나선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강남역 9번 출구. 사람들로 북적였다.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약속이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걷고 있거나. 서연은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와인이 묻은 코트가 무거웠다. 하지만 벗지 않았다. 12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이 코트만이 유일한 방어막이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갔다.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 강남이라고 하지만 호텔에서 본 그런 강남은 아니었다. 여기는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었다. 3층 반지하 입구. 서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 오래된 문소리.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곰팡이 냄새.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지워지지 않는.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켜졌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전부였다. 서연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와인 얼룩이 선명했다. 500만 원짜리 와인. 그게 지금 이 낡은 코트 위에 묻어 있었다.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다. 찬물이 나왔다. 손을 씻었다. 얼굴도 씻었다. 거울을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30년 전 그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작은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법원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들. 서연은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다. 최유라 그룹. 횡령. 배임. 직원 폭행. 서연은 이 서류들을 3개월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동창의 초대장을 받고 나서부터.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서연은 알았다. 최유라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서연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지나가는 구두, 운동화, 하이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발만. 30년 전 그날도 이랬다. 아니, 30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 나았을지도 몰랐다. 최소한 창문으로 하늘은 보였으니까. 지금은 발만 보이지만 그땐 하늘이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5월. 교실은 떠들썩했다. 수능까지 6개월 남았다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누가 어느 학원 다니는지, 누가 어느 대학 갈 건지, 그런 이야기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과서를 펴놓고 있었지만 사실 집중은 안 됐다. 어젯밤 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셨다. 시장 장사가 안 된다고. 요즘 마트가 생겨서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온다고. 야, 이서연. 너 점심 안 먹어? 옆자리 애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다. 배는 고팠다. 하지만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됐다.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은 게 전부였다.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아이가 교실을 나갔다. 서연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다. 다들 도시락 먹거나 매점 가는데 혼자 교실에 남아있으려니 눈치가 보였다. 그때였다. 서연아, 잠깐만. 최유라가 다가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응. 이거 나눠 먹을래? 나 혼자 먹기엔 많아서. 최유라가 도시락을 내밀었다. 김밥, 달걀말이, 과일까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괜찮아. 나 별로 안 고파. 에이, 그냥 먹어. 어차피 남기면 버릴 건데.
최유라가 웃으며 도시락을 서연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도시락을 내려다봤다. 김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최유라가 좋은 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5교시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서연 나와봐.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났다. 교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지? 왜 불렀지? 복도로 나가자 담임 선생님 옆에 최유라가 서 있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서연아, 너 최유라 금목걸이 본 적 있니? 담임 선생님의 질문.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뭔데요? 유라가 오늘 아침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대. 할머니 유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래. 혹시 내가 가방 좀 보여줄 수 있겠니? 확인 차원에서.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가방을 보여달라니. 왜? 설마 자기를 의심하는 건가? 선생님, 저 진짜 몰라요. 알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다 보여줬어. 거짓말이었다. 다른 애들은 아무도 가방 검사 안 받았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교실로 돌아가서 가방을 가져왔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떨렸다. 담임 선생님이 가방을 열었다. 책, 공책, 필통.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을 때 뭔가 나왔다. 금목걸이.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왜 이게 여기 있지? 이게 뭐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저 모르는데요. 진짜 몰라요. 그럼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도 몰랐으니까. 언제 들어갔는지, 누가 넣었는지. 옆에서 최유라가 목걸이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게 우리 할머니 목걸이예요.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서연에게 자퇴를 권고했다. 퇴학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힘들 거라고. 아이들 시선도 있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왔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봤다. 아버지의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모습. 흰머리가 보였다. 언제 저렇게 늙으셨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이틀 후 아버지가 쓰러졌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뇌출혈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혈압도 높았고 당뇨도 있었고.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진짜 이유를. 아버지가 왜 쓰러졌는지. 병원비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는 작았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 놓으셨다. 어머니는 시장 장사를 계속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빚 때문에. 서연네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했다. 창문으로 하늘 대신 사람들 발이 보이는 곳으로. 그날 비가 왔다. 서연은 학교 운동장에 혼자 서 있었다. 정확히는 학교가 아니라 예전 학교. 이미 자퇴했지만 그날따라 그곳이 그리웠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방과 후라 아이들도 없었다.
서연은 그냥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야, 이서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최유라였다.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유라가 다가왔다. 미안해. 그 일 내가 몰랐어. 거짓말이었다. 최유라는 다 알고 있었다. 자기가 서연 가방에 목걸이를 넣었다는 것도. 괜찮아.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다. 최유라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이거라도 받아. 불쌍하잖아. 1,000원. 빵 하나 값. 서연은 그 돈을 받다. 비에 젖어가는 1,000원짜리. 그리고 그걸 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최유라는 웃으며 돌아갔다. 우산을 쓰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다. 현재. 서연은 반지하 창문을 닫았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사람들 발소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펴봤다. 최유라 그룹. 횡령. 배임. 이제 시작이었다. 30년 전 그 1,000원을 주운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여기 서류를 정리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미정이었다. 서연아, 영상 올렸어. 벌써 조회수 10만 넘었어. 그래. 고마워. 댓글들 봐. 난리 났어. 다들 저 여자 미쳤대. 서연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댓글 창을 열어봤다.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이제 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30년 넘게 가난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일찍 일어나기, 물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창문을 열었다. 12월 찬 공기가 들어왔다. 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바쁜 아침. 서연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 김치, 밥. 아침은 언제나 이랬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커피는 인스턴트. 설탕 없이.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메시지가 97개. 대부분 박미정이 보낸 거였다. 조회수 50만 넘었어. 댓글 봐봐. 난리 났어. 언론에서도 연락 왔대. 서연은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다. 어젯밤 연회장 장면.
최유라가 와인을 쏟고 돈을 던지는 장면. 그걸 가만히 서서 받아내는 자신의 모습. 댓글창을 열어봤다. 저 여자 진짜 미쳤네. 돈으로 사람을 치네. 갑질 실하냐? 최유라 그룹 불매운동 해야 됨.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분노, 비난, 동정. 여러 감정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었다. 계란 후라이가 식어서 차가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배만 채우면 됐으니까. 오전 9시. 서연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서초동 작은 빌딩 4층.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거창한 이름이지만 실상은 변호사 3명이 전부인 작은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 변호사 김성훈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서연 씨. 봤어요?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응. 봤어.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책상으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언론사, 유튜버, 심지어 방송국까지.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출연 가능하신가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은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폴더 하나를 열었다. 최유라 그룹이라고 적힌 폴더. 3개월 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직원 폭행 영상, 차명 계좌 내역. 정태수가 넘겨준 것들이었다. 정태수, 최유라의 비서. 정확히는 전 비서였다. 한 달 전 정태수는 서연을 찾아왔었다. 한 달 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정태수는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며칠 못 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최유라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5년 동안 비서로. 서연은 정태수를 사무실 안으로 들였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세요. 최유라 회장님은 미쳤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들을 때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던지고 욕하고. 저도 당했습니다. 정태수가 옷소매를 걷었다. 팔에 멍 자국이 있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당한 겁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서연은 말없이 그 멍을 봤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빼돌립니다. 차명 계좌로.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정태수가 USB를 꺼냈다.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다 있습니다. 5년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서연은 USB를 받아들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변호사님이 최유라 고등학교 동창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하셨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했죠.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최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태수는 떠났고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열렸다. 엑셀, PDF, 영상 파일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서연은 알았다. 최유라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현재. 서연은 그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형식으로. 증거 목록, 진술서, 참고자료. 점심시간이 됐다. 김성훈이 다가왔다. 서연 씨, 같이 점심 먹을래요? 아니, 나 도시락 싸왔어. 그래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김성훈이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싸온 밥, 김치, 계란. 간단했지만 충분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서초동 거리.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오가고 있었다.
모두 바빠 보였다. 서연도 저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다. 아니, 사실 지금도 바빴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핸드폰이 울렸다. 박미정이었다. 서연아, 지금 뉴스 봐. 무슨 뉴스? 최유라 그룹 주가 폭락했대. 어제 영상 때문에. 서연은 재빨리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다. 최유라 그룹 갑질 논란에 주가 10% 급락. 소비자들 불매운동 선언. 검찰 최유라 그룹 조사 착수. 기사를 하나씩 읽었다. 어제 영상이 확산되면서 최유라 그룹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내용이었다. 대박이지? 박미정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응, 대박이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복수? 아니, 그보다는 정해. 그리고 서연아, 너한테 연락 온 거 있어. 뭔데? S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 요청 왔대. 나한테 연락 왔어. 거절해. 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근데 서연아, 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서류로 돌아갔다. 법원 제출용 고소장. 최유라를 상대로 한 타자를 쳤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피고인 최유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 총 50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타자로 쳐졌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40대쯤 되어 보였다. 이서연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금융감독원 조사관 박철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서연은 받아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최유라 그룹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누가 알려준 걸까? 정태수? 자료요? 네. 횡령, 배임 관련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컴퓨터 앞으로 갔다.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여기 있습니다. USB를 건넸다. 박철수가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꼭 그러세요. 박철수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12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퇴근 후 서연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 곰팡이 냄새. 코트를 벗어 걸었다. 와인 얼룩이 여전히 선명했다. 세탁소에 맡겨야 할 텐데 돈이 아까웠다. 그냥 손빨래로 해볼까?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다. 찬물에 코트를 담갔다. 비누칠을 하고 문질렀다. 얼룩이 조금씩 옅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 변호사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 여자였다. 네. 누구세요? 저 최유라 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당했어요. 최유라한테. 5년 전에. 어떻게요? 때렸어요.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제 월급에서 돈을 떼었어요.
벌금이라면서. 서연은 침묵했다. 전화 너머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저 증언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여자가 번호를 말했다. 서연은 메모했다. 꼭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코트 빨래로 돌아갔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년 전 운동장에서 비를 맞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여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변호사가 있었다. 세탁이 끝나고 코트를 짰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베란다에 걸었다. 내일 아침이면 마를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밤거리가 보였다. 사람들 발소리는 이제 거의 없었다. 조용한 밤. 서연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고소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 점검했다. 완벽했다. 이제 제출만 하면 됐다. 법원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30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법원으로 향했다. 서초동 법원 건물은 언제 봐도 위압적이었다. 높고 차가운 회색 건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이 건물은 서연의 편이었다. 고소장을 접수 창구에 제출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법원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았다. 난간을 잡고 잠시 서 있었다. 30년이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 겨우 한 걸음 나아갔다. 고소장 한 장, 종이 몇 장. 하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미정이었다. 서연아, 제출했어? 응. 방금. 잘했어. 진짜 잘했어. 박미정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다. 서연은 계단에 앉았다. 12월 햇살이 따뜻했다. 미정아,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아니, 진짜.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혼자 다 한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 앉아 있었다. 법원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변호사, 검사, 일반인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김성훈이 커피를 건넸다. 수고했어요, 서연 씨. 고마워요.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인스턴트였지만 오늘따라 맛있었다. 그런데 서연 씨, 이거 봤어요? 김성훈이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최유라 그룹, 검찰 압수수색. 직원 증언 잇따라. 주가 20% 추가 하락. 서연은 기사를 읽었다. 검찰이 어제 최유라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었다. 회계장부, 차명계좌 내역, 직원 폭행 영상까지. 빠르네요. 김성훈이 말했다. 원래 이런 케이스는 시간 걸리는데 여론이 들끓으니까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이것도 계산 안에 있었다. 박미정의 영상이 확산되면 언론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일 거라는 것. 오후 2시쯤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서연 변호사님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
나이든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는 최유라 그룹 전 경리부장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펜을 꺼냈다. 메모지를 펼쳤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장부 조작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최유라 회장 지시로 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장부를 고치고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월급이 필요했고. 알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메모지를 봤다. 전 경리부장, 회계장부 조작, 차명계좌,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퍼즐 조각처럼. 저녁 서연은 정태수를 만났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정태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다. 한 달 전보다 더. 변호사님. 정태수가 일어나 인사했다. 서연은 앞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정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뉴스 봤습니다. 고소하셨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은 티슈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후련해서요. 정태수가 눈물을 닦았다.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최유라 옆에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걸 보면서. 왜 참으셨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 권력이, 돈이, 그리고 가족 먹여 살려야 했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누구나 살기 위해 무언가를 참는다는 것을. 그런데 변호사님은 안 참으셨잖아요. 어제 영상 봤습니다. 돈 던질 때. 저도 30년은 참았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다만 이제 참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똑바로 봤다. 변호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최유라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좋은 사람 쓸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멈췄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뭔데요? 추가 자료입니다. 최유라가 직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욕설, 협박 다 들어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용기 내주셔서. 정태수가 일어났다. 서연도 일어났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든지. 두 사람은 악수했다. 정태수의 손이 차가웠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악수는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하철을 탔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서연은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또 수십 개.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꼭 이기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영상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서연은 한 명 한 명에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진심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도 나쁘지 않았다. 베란다에 걸어둔 코트를 봤다. 와인 얼룩이 거의 지워졌다. 물빨래였지만 제법 깨끗해졌다. 서연은 코트를 만졌다. 아직 약간 축축했다.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마를 것이었다. 싱크대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 넣고 김치도 조금, 간단한 저녁.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사람들 발이 지나갔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모두 바쁘게. 30년 전에도 이랬다. 반지하에 살면서 창밖을 봤었다. 그때는 절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희망이 보였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다. 찬물에 뜨거운 물은 아껴야 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다. 박미정이었다. 서연아. 박미정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밝게 웃고 있었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너 때문에. 나. 조회수 100만 넘었어. 그리고 광고 수익도 들어왔어. 그래, 잘 됐네. 야, 이거 반반 나눌 거야. 아니, 내가 다 가져. 안 돼. 너 덕분인데. 박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진짜로. 뭐가? 30년을 참았잖아. 그리고 지금 싸우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미정아, 고마워. 정말. 에이, 우리 사이에. 근데 서연아, 진짜 괜찮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괜찮아. 견딜만 해. 혼자 견디지 마. 나도 있잖아.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했다. 30년. 긴 시간이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또 무너지고 반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일어선 채로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12월 겨울비. 차가운 빗소리. 서연은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다. 운동장에서 최유라가 던진 1,000원을 주었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돈도 줍지 않았다. 대신 싸웠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연은 걷고 있었다. 긴 복도를.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를.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옆에는 박미정이 있었다. 정태수도 있었다. 전화로 연락한 증인들도 있었다. 그들과 함께 서연은 계속 걸었다. 복도 끝에 빛이 보였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보였다. 그 빛을 향해 서연은 한 걸음씩 나아갔다. 세 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3월의 햇살이 법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법원 계단 아래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첫 공판. 서연 씨, 준비됐어요? 김성훈이 옆에서 물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증거자료, 증인 명단, 진술서. 3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 응, 준비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30년 전에는 이 계단이 너무 높아 보였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사과하러 갔을 때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서연이 먼저 걷고 있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증인들. 정태수가 보였다. 전 격리부장도. 그리고 전화로 연락했던 직원들도. 변호사님. 정태수가 다가왔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3개월 전보다 살도 좀 붙은 것 같았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려요. 증언 감사합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법정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서연도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넓었다. 천장이 높았고 재판장석이 정면에 있었다. 방청석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원고석에 앉았다. 김성훈이 옆에 앉았다. 맞은편 피고석을 봤다.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화려했다. 명품 정장, 완벽한 화장, 반짝이는 액세서리.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에 그 여유가 없었다. 최유라도 서연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30년 전부터 이어진 시선.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 먼저 눈을 돌리지 않았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다. 모두 다시 앉았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성훈이 일어났다.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유라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 총 5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고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김성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내용들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었다. 증거 제출합니다. 김성훈이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건넸다. USB도 함께.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회계장부,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영상. 판사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최유라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유명한 변호사라고 들었다. 시간당 수백만 원 받는.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어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그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는 검찰에서 이미 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나오십시오. 정태수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선서를 했다.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김성훈이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5년간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정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최유라 회장은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저도 당했고 다른 직원들도 당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정태수가 팔을 걷었다. 흉터가 보였다. 3개월 전보다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건 최유라 회장이 재떨이를 던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십시오. 또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차명 계좌로. 제가 직접 은행에 다녔습니다. 최유라 회장 지시로. 얼마나 됩니까? 총 52억 원입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최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계속됐다. 전 격리부장이 나왔다. 직원들이 나왔다.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폭행, 횡령, 배임. 3시간이 흘렀다. 증인 신문이 끝났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최유라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때렸습니까? 판사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최유라가 입을 다물었다. 돈을 빼돌린 것은요?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차명 계좌로요? 최유라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탕.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연도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았다. 복도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30년 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기자들이 또 질문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박미정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연아. 박미정이 달려왔다. 서연을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미정아. 두 사람은 한참 껴안고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법원 앞 거리를.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서연아, 너 대단해. 진짜로. 뭐가? 30년을 견뎠잖아. 그리고 지금 싸우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박미정과 나란히. 식당에 도착했다. 작은 분식집. 떡볶이, 김밥, 튀김. 평범한 곳.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떡볶이를 시켰다. 서연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서연이 잠시 멈췄다. 이길 것 같아. 처음으로. 그럼 최유라는? 감옥 가겠지. 아마.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떡볶이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었다. 맵고 달았다. 맛있었다. 근데 서연아, 너 이제 뭐 할 거야? 재판 끝나면. 글쎄. 계속 변호사 하겠지. 똑같이? 응. 똑같이.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박미정이 웃었다. 역시 너답다. 뭐가? 그냥. 변하지 않는 거. 서연도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창밖을 봤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서연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정아, 응, 고마워. 정말로. 에이,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아니, 진심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박미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 혼자 한 거야. 내가 한 건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그게 제일 큰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앉아 있었다.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하철을 탔다. 창밖을 봤다. 터널이 지나가고 역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30년. 긴 시간이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또 무너지고 반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일어선 채로 서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반지하 문을 열었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조차 나쁘지 않았다. 코트를 벗어 걸었다. 와인 얼룩은 완전히 지워졌다. 손빨래였지만 깨끗해졌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았다. 밖을 봤다. 사람들 발이 지나갔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3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봤었다. 그때는 절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판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정태수.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했다. 30년 만에 서연은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이제 막 한 걸음 나아갔을 뿐. 6개월 후. 여름이 왔다. 8월의 햇살이 뜨거웠지만 서연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판결이 나왔다. 최유라, 징역 5년. 벌금 60억 원. 아침 뉴스에서 봤다. 앵커가 또박또박 읽어주는 판결문. 횡령, 배임, 폭행.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봤다. 최유라가 법정을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수갑을 찬 손. 고개를 숙인 모습. 30년 전 서연의 모습과 비슷했다. 하지만 서연은 슬프지 않았다.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미정이었다. 서연아, 봤지? 응. 봤어. 어째? 기분. 그냥. 후련해. 그치? 나도 그래. 근데 서연아,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왜? 축하해야지. 우리. 서연은 웃었다. 그래. 어디서? 그 분식집. 우리 맨날 가던데. 알았어.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이 창문도 얼마 못 볼 것 같았다.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었다. 정식 변호사로 채용하고 싶다고. 월급도 2배로. 사무실도 강남으로. 서연은 고민 중이었다. 받아들일까 말까? 돈은 좋았지만 뭔가 편하지 않았다. 지금 작은 사무실이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저녁 7시 분식집 앞에서 박미정을 만났다. 서연아. 박미정이 손을 흔들었다. 예전처럼 밝았다. 오랜만이다. 응. 한 달 만이네. 두 사람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떡볶이, 튀김, 김밥. 30년 전부터 먹던 것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떡볶이 2인분, 김밥, 튀김. 평소처럼. 그나저나 서연아, 너 진짜 대단하다. 뭐가? 이겼잖아. 최유라한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낸 거지. 끝냈어도 대단한 거야. 떡볶이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맵고 달콤한 냄새.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었다. 뜨겁고 매웠다. 하지만 맛있었다. 근데 서연아, 법무법인 제안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돈은 좋잖아. 응. 근데, 서연이 잠시 멈췄다. 지금이 더 편해. 작은 사무실에서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게. 박미정이 웃었다. 역시 너답다. 뭐가? 변하지 않는 거. 서연도 웃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미정아, 너는 요즘 어때? 나 바빠 죽겠어. 채널 구독자가 50만 넘었거든. 대박이다. 그치? 근데 서연아, 다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너 영상이 시작이었어. 그 이후로 사람들이 관심 가져줬어. 박미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로. 나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앉아 있었다. 분식집 안은 시끄러웠다.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 모두 저녁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그나저나 최유라는 어떻게 됐대? 박미정이 물었다. 구치소에 있어. 항소 포기했다던데. 진짜?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싸워봤자 형만 늘어날 거래. 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불쌍한가? 최유라가? 모르겠어. 불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복잡하네. 응, 복잡해. 떡볶이를 다 먹고 박미정이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은 내가 쏜다. 서연은 그 1,000원짜리를 봤다. 30년 전 운동장에서 주었던 그 돈과 똑같았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미정아, 고마워. 뭐가? 1,000원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30년 전 그 1,000원과 지금 이 1,000원의 차이를. 그냥 고마워. 박미정이 웃었다. 별거 아닌데 뭘. 진짜 밥값은 내가 낼게.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섰다. 8월 저녁 공기가 따뜻했다. 서연아, 나 지하철역 이쪽이야. 나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근하는 사람,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서연아. 응? 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생각했다. 행복한가? 응. 행복해.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대답했다. 진짜? 응. 진짜. 박미정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멈춰섰다. 그럼 나 이쪽이야.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박미정이 포옹했다. 서연도 안았다.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박미정이 먼저 손을 놨다. 서연아, 우리 자주 보자. 응. 자주 보자. 박미정이 계단을 내려갔다. 손을 흔들면서 서연도 손을 흔들었다.
혼자 남았다. 서연은 거리를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길,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다. 창문을 열었다. 여름밤 공기가 들어왔다. 따뜻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제목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읽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여자의 사연이었다. 상사가 매일 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고. 서연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사람들 발이 지나갔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서연도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30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걷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서연은 그 사진을 봤다. 18살 자신의 얼굴. 웃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게 무너지기 전의 얼굴. 고생했어. 서연은 사진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사진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지금의 자신. 48세.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30년 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서연은 웃었다. 거울 속 자신도 웃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여름밤 바람. 따뜻한 바람. 서연은 창가에 앉았다. 밤하늘을 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